적용하는 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투자의 원칙 복습부터 해봐야겠죠. 특히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 투자 원칙은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뼈에 새기셔야 됩니다. 또는 뼈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출력을 해서요. 어떤 분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노트북에 각인하고 가시는 분들 봤어요. 네, 그 정도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툭 치는 게 제가 지나가 투자 원칙 하면 이제 좋은 자리 딱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 정도로 여러분들 달달달 외워야 되는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요, 저평가입니다. 네, 저평가. 두 번째는 환금성입니다. 세 번째는 수익성. 네 번째는 원금 보존. 다섯 번째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 5가지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 투자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 원칙은 상황에 따라서 그 원칙에 속해 있는 디테일한 기준들이 바뀌기도 해요. 네, 저도 지금 7년 동안 투자를 해오면서 이 원칙들이 큰 틀에서 한 3번 정도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제가 초창기에 투자할 때만 하더라도 서울 투자 기준이 뭐였는지 아세요? 3천만 원. 3천만 원 넘어가는 거는 쳐다도 안 봤어요. 네, 옛날 2017년도에. 네, 지금은 절대 그렇게 안 하죠. 네, 지금 서울 강남에 3억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투자의 기준은 그때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한데 기준은 바뀔 수 있지만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5가지 원칙 아마도 글씨만 봤을 때는 뭐 그러네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과연 그럴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랑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랑 같은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 오늘 듣는 내용들 반드시 복습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내용들을 2번 정도 이상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 중에서 투자 프로세스 여러분들이 그냥 마르고 닳도록 다음 강에서도 많이 들으시게 되고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투자의 원칙은 지금 강의 아니면은 따로 들을 때가 많지 않거든요. 쪼각쪼각 배워서 배우기 때문에 다시 이제 강의를 이제 돌려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첫 번째 쪽을 많이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저평가입니다. 그럼 저랑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평가의 투자 기준을, 투자 원칙을 적용하는 게 뭐지? 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랑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랑 잘 한번 따져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용의 꼬리가 좋아요? 뱀의 머리가 좋아요? 1등은 어떻게 찾아야 되죠? 저는요, 어떤 그 개념을 익힐 때 그 개념에 좀 깊이 있게 들어가요. 이 개념의 본질이 뭐지? 코어가 뭐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뭐지? 그거를 조금 깊이 있게 알려고 해요. 그러니까 단어 이게 뭐 어려워요? 저평가, 낮게 평가된 거고 단어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영어로 써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그 숨겨져 있는 본질이 뭔지 아는 거가 진짜 고수와 하수의 차이거든요. 저는 저평가를 이 2가지로 봐요. 일단 첫 번째는요, 가치를 비교한다. 그러니까 저평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비교를 해서 가치를 비교를 해서 그거 대비해서 평가가 절하되어 있는 걸 찾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또 중요해요. 지금 가격이 싼 걸 사는 거예요. 여기는 2가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지금이라는 단어가 숨어져 있고요. 지금. 두 번째는 싼 걸 사는 거예요. 자,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왜 이렇게 정의했는지. 하기 전에 이 비교평가라는 거가 열반스쿨 기초반 때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실전 준비반 들으신 분들은 인자모의고사 쓰시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셨을 텐데 중급반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표 한 장은 제가 추가적으로 잘 이쁘게 요약해서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요약한 데는 또 여기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잘 활용 이렇게 집에 붙여놓고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간단히 보면요. 어쨌든 우리가 비교해서 평가를 하려면 그 지역의 입지를 평가하려면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점을 이제 월급에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점을 가지고 등급 평가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직장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평가 요소가 5개가 있는 거예요. 직장, 교통, 학군, 환경, 공급. 이 5가지가 입지 가치를 결정하는 5대 요소예요. 이거 외에도 뭐 호재, 악재, 뭐 브랜드 이런 것들 개념도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건 이 5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직장은요, 종사자 수가 중요해요. 일자리가 얼만큼 많은지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S등급은 30만 명 이상이 이렇게 해당이 돼요. 대부분의 이제 강남, 여의도, 이제 이런 종로 이런 데는 당연히 다 S등급이고요. 그리고 구청이나 판교 이런 데도 다 S등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A등급은 이제 20만 명 이상, B등급, C등급 각각 10만 명 이상 이하로 나눠서 등급을 매겨요.
교통 같은 경우는요, 강남은 30분 이내를 S등급으로 봐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든 자차를 이용을 하든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을 S등급으로 보고요. A등급은 강남에 1시간 이내에 접근하면 A등급으로 봐요. 한데 강남에 1시간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더라도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또는 종로에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가 있으면 여긴 또 A등급 입지로 봅니다. B등급은요, 그 도심조차도 1시간 이내에 걸리는 정도, 30분이 넘어가는 곳들, 여기가 이제 B등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C등급은 구도심 1시간 초과 지역입니다. 사실 모든 일자리가 다 강남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종로 같은 데도 혹은 여의도 같은데 이렇게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은 굉장히 교통 입지 가치가 좋은 거예요.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사실 자차로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저 지금 저기 분당에서 서울 가는 거 30분이면 갈 수 있어요. 그거는 차가 안 밀릴 때 얘기죠. 차가 밀리면은 분당도 서울까지 1시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사실 서울이 되게 중요하고 교통 측면이 입지가치 요소 중에서 수도권 판단할 때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부는 95% 학업 성취도 평가 기준으로 했을 때 95% 이상이 S등급인데요. 이 학업 성취도 평가는요, 중학교 학업 성취도 평가이고 어디 가면 이 데이터를 볼 수 있냐면 아실이라는 저희 애플리케이션 있죠? 거기에 가면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에서 이제 매년 이 학업 성취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공표를 해왔었는데 사실은 이 지표가 지난 2016년인가요? 그때까지만 이제 지표가 나오고 그 뒤로 이제 지표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아직까지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학구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 학구는 크게 안 변할까요? 저는 딱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학부모가 되다 보니까 학부모는 자녀를 데리고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구는 잘 안 변해요. 보통 학군이 변하려면은 좋은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 지역을 우리가 신도시가 생겼으니까 좋은 이 신도시를 정말 명문 학군을 키워보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내 아들은 이제 더 좋은 데서 키우고 싶은 거죠. 당연히 하기 때문에 학군 지역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95% 이상을 S등급 보고 있고요. 그리고 90% 이상을 A등급, 85% 이상을 B등급, 85% 미만을 C등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제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백화점이랑 대형마트로 구분해서 등급을 매겨놓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거 외에도 실제 그 지역의 어떤 환경의 어떤 느껴지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긴 해요. 즉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환경이 백화점이 없다 하더라도 A등급 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딱 그 지역 가자마자 여기 되게 좋다, 나도 여기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한다면 대부분 A등급 이상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안에서 이 환경적인 요소에서 백화점이 많다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만큼의 그 도시의 소비력이 좋다는 뜻이고 소비력이 좋다는 뜻은 그 지역 안에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다는 뜻이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또 그 지역의 아파트 구매력조차도 높다는 뜻이겠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높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백화점이나 대형 같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적인 부분은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공급은 그 시장에 진입할 타이밍을 결정하는 요소예요. 하기 때문에 입지의 어떤 그 평가를 내릴 때 이게 이제 그 지역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 투자하냐마냐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여러분들의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등급 가치로 보고 있고 이렇게 공급이 없을 때는 S등급, 인구수의 0.5% 이하는 A등급, 1%는 B등급, 1% 이상은 C등급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실전 준비반에 가면은 이제 임장보고서를 쓰는 걸 배우시면서 더 많이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등급으로 뒤에서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시를 하나 줘볼게요. 누구죠? 네, 그쵸. 현빈이시죠? 네. 놀랍지만 현빈과 저는 동갑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누구죠? 네, 공유님이십니다. 네. 나는 현빈이 좋다. 네, 좋습니다. 현빈이 더 좋은 사람이냐? 공유가 더 좋은 사람이냐? 그게 그냥 여러분들의 우리 다수결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죠? 다만 이제 개인의 호불호가 갈리는 것 뿐인 거죠. 또 다른 거 볼까요? 누구죠? 뭐죠 이 분위기? 아까랑 전혀 분위기가 다른데요? 이거 어떡하죠? 네, 그쵸? 네, 차은우님이시죠? 네, 너무 멋있죠? 네, 저도 저희 아들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 사람 누굴까요? 그쵸? 네, 마블로 되게 유명해진 박서준님이시죠? 네, 나는 차은우님이 좋다. 좋습니다. 네, 박서준님이 좋다. 네, 좋습니다. 도대체 안 되신 분은 뭐죠? 그게 제일 때가 아닐 텐데. 네, 네, 좋습니다. 네,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좋은 배우인가요? 네, 그걸 사실 판단이 되게 좀 어렵죠. 왜냐면은 사실 개인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 사람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사람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즉 무언가 이런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가 어려운 만큼 부동산에서도 이게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되게 좀 헷갈려요. 그때 그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아파트도 그때 따라서 저건 역세권인데 더 좋아 보이는데 요거는 더 신축 아파트에서 좋아 보이는데 라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비교하기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 따지면요. 덜 좋은 입지의 30평대와 좋은 입지의 20평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상계동에 보면은 포레나 노원이라는 신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노원지구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온 택지지구예요. 서울 이제 우리가 이제 택지지구 하면은 보통 이제 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옛날에도 서울에는 빈 땅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목동 택지지구요, 노원 이런 택지지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택지지구가 이제 서울 안에서도 곳곳에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노후화가 됐죠. 이제 30년 이상이 되면서 이제는 점차 재건축 또는 이제 그런 지역들의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포레나 노원 이 아파트가 이게 상계주거 8단지였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을 먼저 한 건 거예요. 이 아파트가 재건축을 먼저 한 비결이 있습니다. 사실 그 주변에도 지금 다 재건축을 이제 그 대기표 끊어놓고 기다리고 있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금은 더 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직 그 여의도에 계신 굵직한 형님이 안 가셨거든요. 70년대 아파트도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찌 감히 89년생 아파트들이 대거 재건축할 수 있겠어요? 조금만 더 아파트 남아있는데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어쨌든 뭐 언젠가 분명히 재건축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안에서 포레나 노원이 제일 먼저 재건축이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요. 첫 번째 여기가 5층 저층 단지였어요. 네. 용적률이 굉장히 좋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5층짜리를 재건축해서 이제 20층, 30층 만드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좋은 거죠.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이 아파트가 조립식 아파트였어요. 옛날에는요, 이게 그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은 PC조로 해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이게 프리캐스트라는 거 약자인데 옛날에는 아파트 사람이 막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옛날에도 서울은 좋은 사람들이 서로 너도 나도 살고 싶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울을 막 이렇게 이주해 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을 강제로 이거 70년대 얘기예요. 70년대 얼마 안 된 얘기예요. 그 70년대에도 서울로 사람들이 막 밀려드니까 사람들 막 강제로 막 수정구 막 이런 데 그 분당 쪽으로 다 이주시키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분당은 진짜 완전 허벌판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그다음 옛날부터 서울은 이제 너도 나도 살고 싶은 그런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사람들은 막 이렇게 늘어나고 아파트는 빨리 공급을 해야겠고 하다 보니까 공급한 그런 어떤 특수 기법이 뭐냐면 조립식 아파트를 지어보자였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 아파트를 이렇게 따로 짓는 거예요. 이만큼을 한 세대 이만큼 이 아파트를 이제 그 콘크리트를 이제 그 틀을 만든 다음에 콘크리트 붓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틀이 나오겠죠. 이 그 틀을 가지고 이렇게 아파트를 쌓는 거예요. 이렇게 쌓는 거예요. 옆집도 쌓고 이렇게 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쌓아오는 방법을 PC공법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지면 진짜 빠르게 지을 수가 있대요. 한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은 이 아파트가 이게 이쁘게 연결된 게 아니라 이게 조립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비가 몰아치고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서 이게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배관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배관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뒤틀리니까 배관에서 누수가 엄청 발생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한 아파트가 구축 아파트인데 PC공으로 요즘 PC가 없어요. PC로 져졌다 하면은 반드시 누수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아파트가 이렇게 조립식으로 지은 아파트들은 이거는 리모델링이 안 돼요. 네, 리모델링이 불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이 아파트가 먼저 빠르게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면서 재건축이 되었던 거예요. 이걸 이제 기다리지 못하는 아파트들은 요즘에 이제 분당에 있는 아파트들은 재건축보다는 빠르게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아파트들도 있죠. 어쨌든 이 상경에 가면은 포레나 노원이 딱 봐도 제 혼자 신축이에요. 아파트가 구축이고요. 하기 때문에 되게 멋있어 보여요. 이제 이 지역에서 나름 이제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아파트가 이제 2020년에 공급됐는데 33평 아파트입니다. 나름 이제 역세권이고요. 그러니까 입지가 엄청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강남까지 가려면 이제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하지만 가격이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 11억 6천 정도 합니다. 지금 한 갭은 5억이 조금은 안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같이 비교해 볼 것은요. 이제 옥수동에 있는 삼성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 옥수동 자체가 이제 성동구 옥수동 자체가 뒷구정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여기 이제 다리만 딱 건너면 바로 압구정이거든요. 네, 앞으로 노래거리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압구정에 사시는 이 이제 부잣집 분들이 자녀분들을 좀 가까이 두고 싶은데 압구정은 너무 아파트가 비싸니까 어떻게 싼 데 없을까 하다가 이제 이쪽에 많이 그런 자제분들이 사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압구정 대신에 뒷구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동네입니다. 가보면은 굉장히 동네가 언덕도 되게 심하고 아파트도 막 이렇게 들쭉날쭉 지어져가지고 동네가 이쁘지는 않아요.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가 택지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기 신도시 가면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취를 이런 데 가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완전 이제 난개발인 거죠. 여기는 딱 그림만 봐도 여기는 이제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완전 난리잖아요. 그 모습들이. 이런 것처럼 이 동네의 모습은 이쁘지는 않지만 강남에 30분에 접근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종로 쪽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여의도도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런 교통의 이점이 있는 곳이에요. 한데 이제 입지가 좋다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이제 여기는 20평대 아파트인데 가격이 얘랑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싸죠. 심지어 전세가도요 5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불과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제 구두로 구구절절 설명드렸지만 요거를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노원구는 직장인 그 종사자 수가 한 12만 명 정도 돼요. 12만 명 정도면은 이제 등급으로 따지면 이제 B등급인데 사실은 이제 일자리가 많지는 않은 거죠. 대부분 노원구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는 이제 거주 목적으로 많이 이제 거주를 하시고 대부분 종로나 혹은 여의도 또는 강남으로 많이 출퇴근을 하십니다. 교통까지 강남 1시간 정도 걸리고요. 학군도 사실 이쪽 중계동 학군 되게 유명하죠. 하지만 상계동은 학군이 크게 엄청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름대로 이 학군이 83% 정도면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왜 나쁘니까 그냥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 환경은 구축 획지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낡았지만 웬만한 편의시설은 되게 잘 갖춰지는 동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쪽 같은 경우 비교해봤을 때 직장도 이 성동구만 봤을 때는 18만 명이기 때문에 직장도 1등급이에요. 교통 같은 경우는 S등급이긴 하죠. 강남까지 금방 갑니다. 반면에 학군은 이보다는 한참 떨어지긴 하죠. 옥정종을 가는데 한 79% 정도 됩니다. 특히나 환경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혼집 사시는 분들이 제가 엊그저께 어떤 한 분을 코칭해드렸는데 그분이 신혼집으로 노원 쪽이랑 옥수동을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잘 설명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가 그만큼 쉽사리 선택하기 어려울 만큼 딱 가서 인정을 해봤을 때 별로 딱 마음속 깊이 살고 싶은 동네는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두 아파트 여기는 신축의 30평대예요. 여기는 구축의 90평 아파트, 구축의 26평 아파트입니다. 처음 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사실 여기 조금 높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런 선택을 좀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임장 가보잖아요. 신축 아파트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네, 한번 볼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 이 아파트를 실제 싸다고 해서 살 거냐 말 거냐 했을 때 적어도 이게 저평가되어서 싸다는 느낌이 들 때 투자를 하시게 될 거예요. 당연히 신축 30평대 살고 싶겠지. 한데 적어도 얘가 저평가되었는지. 반대로 옥수동 삼성 아파트 입지가 좋은 거 알겠어. 교통이 편리한 거 알겠는데 그럼 과연 내가 저평가된 거지? 라고 해서 이 두 개를 비교하려고 하면 사실은 비교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죠. 다시 돌아와서 아까 제가 비유를 줬던 차은우님과 현빈님을 비교한다 할게요. 이 두 분을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비교하려면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사람 취향 차이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로서 결혼 상대를 고른다 하면은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차은우님과 결혼하고 싶다. 나는 현빈님과 결혼하고 싶다. 네. 지금 현빈님과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 손 드신 분들은 이 가정을 택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인가요? 네. 결혼하셨죠? 품절남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미 투자 기준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했어요. 우리는 일본 1차집가예요. 다처제이 아니에요. 네. 결혼하고 싶어도 못해요. 즉 제가 지금 조건을 드린 거예요. 배우자로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어요. 네, 둘 중에 하나만 무조건 골라야 된다. 무인도에 여러 것들이 떨어졌다 하면은 이거는 짝이 있고 이거는 짝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사람만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독이라고 해볼게요. 영화 감독. 영화 감독으로서 배우를 캐스팅하겠다 하면은 나는 차은우님을 배우 캐스팅하겠다. 좋습니다. 나는 현빈님을 배우 캐스팅하겠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차은우도 연기를 잘하시겠지만 사실 이제 감독된 입장으로서 당연히 노련하고 경험도 많고 한 현빈님을 감독으로 캐스팅할 확률이 높고 그게 실제 성공할 확률도 높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렇게 조건을 좀 주어지게 되면은 그 두 개 사이에서 내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명확하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선택하기가 절대로 어려워요. 그 비교 기준을 하나하나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이제 감독으로서 현빈님을 캐스팅했어요. 그럼 그 영화가 100% 성공하나요? 아니죠. 네. 반면에 차은우님의 영화 배우 캐스팅했어요. 주연 배우. 그럼 그 영화가 무조건 나와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죠? 네. 분명히 상황에 따라서 내가 영화를 잘 만들면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배우를 써도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유명한 배우를 큰 돈 들여서 배우를 썼지만 내가 그 영화를 실패할 수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1등을 찾기 위해서 비교평가를 하시는데요.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등에 대해서 그게 무조건 최고가 될 거라고 그게 무조건 최고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해서도 그것도 욕심인 거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비교평가를 해서 1등을 뽑고 그 물건을 투자했는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그 물건이 1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결과로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투자가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자책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건 미래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확신을 가지고 100% 똑같은 1등을 뽑았다고 해서 1등의 결과가 나오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네, 배우자도 여러분들이 차은우님을 많이 선택하셨지만 또 그 차은우님이 좋은 영화를 이건 되는데 현빈이 더 좋은 영화를 가져다줄지는 여러분들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실제로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한다는 것과 그럼 여기는 투자하기 전과 투자하기 후가 실제로 여러분들과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복귀하셔야 돼요. 복귀하는 게 중요해요. 투자를 하고요. 하여튼 투자할 때 최선을 다해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온 결과를 보고 내가 이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 그 결과는 내가 그 당시에 비교 평가했던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다른 결과가 나왔네.
왜 그랬지? 아, 이런 일이 때문이었구나. 다음번에 투자할 때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해야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하셔야 됩니다. 명확한 비교 조건, 이거를 잘 알아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저평가 아파트를 판단하는, 상대적 저평가 아파트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이런 거 없이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볼게요. 앞서 얘기드렸던 상계동에 있는 호나 노원 아파트, 이 아파트가 과연 30평대 이택지집에서 신축 아파트이고 심지어 역세권 아파트, 지금 11억 6천인데 이 아파트가 과연 쌀까 비쌀까,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방금 이 아파트를 좋은 위치에 30평대라고 한다면 좋은 위치에 30평대라고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나머지 요소들을 다 통일시켜서 최대한 보세요. 자, 30평대죠. 맞췄죠. 연식을 못 맞췄어요. 대신에 가격 맞췄죠. 그리고 역세권 맞췄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비교해보는 거예요. 나머지 요소들 다 맞췄어요. 그런데 입지를 비교를 한 거예요. 다른 요소 내가 이게 맞지 저게 맞지 헷갈리는 요소들을 다 통일시켜서 보고 나머지 입지 자체랑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봤더니 여기 송파구예요. 여러분 여기는 송파구만 34만 명의 일자리가 있어요. 강남 3구 합해서 150만 명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네, 압도적인 곳이고요. 교통 강남까지 30분이면 갑니다. 네, 파워선 지나가요. 굉장히 좋은 라인이죠. 학군, 네, 풍납중을 가지만 학군 나쁘지 않아요. 학군이 굉장히 좋고 버스만 타면은 그 근처에 학원가로 바로바로 갈 수가 있고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여기는 이제 구도시입니다. 여기 바로 옆에 이제 풍납도 또성이 있어가지고 환경도 이렇게 크게 나쁘지 않아요. 물론 뭐야 내가 마우스 네, 이 앞에 가면은 복잡복잡하긴 하지만 이쪽 안에 산다는 거는 큰 문제는 없어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주변에 백화점도 여기 바로 옆에 보면 이제 백화점도 여러 개가 있죠. 그 롯데백화점도 있고 현대백화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권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장단이 있을 뿐 어떤 게 보면 등급적인 측면에서는 비등급으로 나도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곳에 백화점이 두 군데나 있기 때문에 B가 아니라 A라고 저도 무방할 만큼 굉장히 환경적으로 나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즉 압도적으로 입지 평가를 해봤을 때 얘가 쟤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확실하죠. 너무 명확하죠. 네, 아까 뭐 재고만 할 것도 없잖아요. 심지어 평형도 똑같고 역세권도 똑같고. 자, 그러면 지금 투자가 얼마 들어요? 똑같이 5억 들어가고 5억 들어가고요. 네, 전세만 잘 맞추면 더 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평가 아파트를 찾기 위해서 비교 평가를 하실 때는요, 이 요소들을 맞춰놓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이 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연식에 대한 고민,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지난번 실전 준비반 때로 너마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얘기 했냐면은 이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그 지난 상승의 동안에 제일 많이 오른 아파트가 뭐였냐면은 바로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였어요. 네,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축 아파트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 돼요, 여러분. 네, 아까 하나코나 로원을 제가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서울 시내에서 신축 아파트, 입지 좋은 곳에 신축 아파트 살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당연히 신축을 하셔야 되는 거긴 해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식이 좋은 게 한계가 있는 게 무엇일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노원구에 있었던 그 상계동 아파트 하나 호라 위에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 수락 리버시티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 단지는 2009년 전후에서 입주가 돼서 나름 이 지역에서는 최신축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가 이제 33평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한 6억 3천 정도 하죠. 네, 투자금도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네요. 반면에 아까 그 풍납동에 있는 극동 아파트 바로 여기 옆에 있는 아파트죠.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도 87년도 아파트인데 지금 한 11억 정도 합니다. 엄청나죠? 지금 가격 차이가 거의 2배가 나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이 가격의 시세 흐름을 비교해보면요. 옛날에는요 가격이 거의 비슷했어요. 네. 아까 앞서 살펴봤던 하나 포레나하고 아까 갔던 그 리버빌 1차하고 가격 거의 큰 차이 없었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거 10년 지금 어떻게 세팅해 놓은 거냐면은 지금 하나 포레나가 이제 2020년도 아파트잖아요. 근데 걔보다 이제 10년 젊은, 그러니까 10년 좀 오래된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이고 반면에 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파트보다 10년, 아까 걔가 99년식이거든요. 얘가 지금 얘가 87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더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각각 10년 더 오래된 아파트를 놓고 비교해본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했을 때 10년 전에는요, 이 두 개 아파트 가격이 거의 비슷했다고요. 마치 지금 하나 포레나랑 아까 현대리버 1차가 비슷했던 것처럼. 근데 10년이 지나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는 6억이고 하나는 11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2배가 나요. 네. 아마 하나 포레나 노원이랑 현대리버 1차도 시간이 10년이 지나면 아마 거의 이렇게 벌어질 거예요. 이렇게 입지가 좋은 곳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과 가격 차이를 벌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에서 초반에 일찍 신축 아파트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거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에요. 반면에 그게 입지가 좋지 않다면은 그거 갈아타기 하는 것도 고려해보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 아파트도 수락산 리버시티도 이 당시에 매수했으면 돈 벌었어요. 3억짜리 아파트가 8억까지 갔기 때문에 꽤 많이 수익을 냈거든요. 네. 이 아파트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손실 보는 건 아니에요. 저렴할 때 샀으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쨌든 우리는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임장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왜 해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난 이런 아파트보다 난 이런 아파트 투자할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앞마당을 많이 넓히시고 많은 아파트를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젊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네, 네. 앞에 계신 젊은 배우분들도 젊음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는 시간이 지나고 나는 것은 그 내면에 있는 본질적인 가치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이치 가치인 거, 부동산 따지면. 이게 아마 주식 투자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 이치 가치를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저평가 아파트 찾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평가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지역의 입지, 직장, 교통, 학군 환경, 공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Only 비교해서 11 평가를 see 해볼 you. 수가 있도록 인장을 다니셔야 됩니다. Okay. 제가 하나만 더 볼게요. 예시를 하나 더 들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저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저평가에서 중요한 거. 첫 번째는 가치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를 비교해서 제가 얘보다 더 좋은데 얘보다 더 싸네. 이걸 지금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비역세권에 있는 신축 25평과 역세권의 구축 32평. 어떤 게 좋을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안양으로 가서 꽃게동에 있는 평촌 어바인 퍼스트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는 사실 여기 주변이 다 공장지대예요. 공장지대여서 사실 여기는 재개발 아파트입니다. 공장지대라고 해도 옛날과는 많이 변모했죠. 옛날에는 이제 공장 하면 막 굴뚝 있고 이런 거 생각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해서 또는 뭐 이제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이제 연기가 나오지 않고 뭐 폐쇄 뭐 여러 가지 오수나 이런 거 나오지 않는 그런 깨끗하게 되게 관리가 되어 있어요. 실제 여기 간다고 해도 뭐 엄청 막 주변 환경이 엄청 안 좋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이 평촌 어바인 퍼스트는 안양시 전체에 있는 아파트 단지 중에서 두 번째로 세대수가 커요. 안양에 있는 제일 세대수 큰 데가 이제 메가트리아라고 4,000세대 넘는 데가 하나 있고 여기가 지금 이제 3,850세대네요. 네, 3,850세대로 굉장히 큰 단지입니다. 하기 때문에 뭐 옆에 뭐 공장이 있고 뭐든 간에 안에 있는 단지는 조경이나 이런 거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네, 여기 아파트는 사실 역세권은 아니에요. 역하고는 좀 많이 멀어요. 네, 걸어갈 수는 없는 거리고요. 버스를 타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있는 비역세권 신축 25평 아파트 현재 한 7억 5천 정도 주면은 매수가 가능하고 갭도 한 3억 정도 되는 상황이네요. 반면에 같이 비교해 볼 것은요. 똑같은 안양시 동안구 내에 부산동 관악타운 아파트예요. 여기 지금 지하철 지나가는 거 보이죠? 네, 이 지하철 역세권 아파트예요. 나름 이제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리긴 하는데 사실 서울에서 15분 걸어서 그 지하철 갈 수 있으면 여러분 역세권입니다. 네, 역세권으로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주변에 다 구축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평촌, 이제 안양시 신도시 아파트죠. 평촌 신도시에서 30평대 구축 92년식 아파트입니다. 지금 가격이 한 6억 7천 정도로 얘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저렴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파트 사실 주변 학교도 되게 잘 돼 있고 학원도 되게 잘 돼 있는데 과연 이 비역세권 신축 25평과 역세권 구축 30평 둘 중에 뭘 투자할 것인가? 여기가 좀 좋아 보이긴 해요. 근데 이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얘가 확실히 좋다라고 단언하기 되게 어렵죠. 분명히 얘보다 그 역세권이고 뭐 구축 아파트니까 뭐 나중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호재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얘가 확실히 좋다라고 단언해서 확신해가지고 돈을 3억을 밀어넣기는 좀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3억 들어가서. 그럼 뭐랑 비교할 거냐? 같은 곳이니까 나머지 입지는 비슷하겠죠. 차이가 있다면은 이 교통이 얘는 1시간 걸리고 얘는 강남까지 45분 도착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덜 좋은 입지에 똑같이 역세권의 구축과 좋은 입지의 역세권 구축을 비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를 다 통일해야 되는 거죠. 볼게요. 이번에는 중동입니다. 이 부천도 1, 2 신도시입니다. 그죠? 평촌과 같이 1, 2 신도시고 이 부천시 내에 이 중동의 역세권에 있는 한양 한신 아파트입니다. 1, 1의 마을이고요. 여기에 똑같이 94년식 아파트 31평 아파트가 지금 7억이에요. 얘도 7억이네요. 심지어 더 비싸. 근데 평촌하고 비교해봤을 때 물론 부천에 일자리가 많긴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여기는 26만이니까 얘도 많긴 하지 않아도. 근데 여기는 직장이 많긴 하지만 사실 고급 일자리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강남, 여의도, 종로에 많이 몰려있거든요. 근데 부천에서 강남까지 출퇴근 하기에는 불가능하지 않은데 조금 힘들죠. 특히 이제 1호선으로 환승하다가 곡소리가 좀 많이 나오죠. 7호선도 장난이 아니죠. 한번 갈아타야 되니까요.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는 4호선 타고 2호선 가면 또 금방 하죠. 물론 환승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해서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교통가는 시간이 많이 다르죠.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학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부천이 학군이 뭐 못한 학군은 아니지만 사실 학군 때문에 부천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죠. 하지만 반대로 평촌 같은 경우는 학군 때문에 평촌으로 가시는 분들 많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학군적인 측면에서도 여기가 더 우위가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로 얘가 훨씬 더 입지 가치가 좋은데 가격은 비싸거나 더 싸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 평촌에 투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간단한 예시 두 가지를 드렸지만 비교 평가할 때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 있어요. 서울에 경기도에 있는 이 아파트랑 지방에 이 대구에 있는 이 아파트랑 이거 대구가 더 좋은 건가? 좋은 건가요? 서울랑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물어보신 분들 있어요. 네,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입지가 전혀 다른 곳하고 비교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임장 지역을 하나하나 넓혀가면서 내가 비교 평가 가능한 지역을 하나하나 넓혀가면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역이나 단지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것이 비교평가를 잘하게 되는 아주 본질적인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일기 신도시 가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 일기 신도시는 비교평가가 진짜 쉽거든요. 일기 신도시는 서열이 있어요. 네, 가격을 보면 그대로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일기 신도시는 그 환경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소 거의 비슷비슷해요.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순전히 그 서열에 따라서 얘가 얘보다 더 좋은데 얘가 더 싼 애가 굉장히 명확하게 딱딱딱 구분이 돼요. 네. 옆세권 좋은 아파트는 교통이 편리하고요. 옆세권 먼 아파트는 교통이 불편해요. 비교해서 옆세권 아파트하고 비옆세권 아파트하고 비교했는데 옆세권 아파트가 가격이 똑같아. 비슷해. 그럼 어디 사야 돼요? 옆세권 아파트. 끝. 네.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막 이상한 데 갖다 붙이고 제가 지금 신혼집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노원에서 스트레이트 새 아파트하고 옥수동에 있는 구축 아파트하고 뭐 사야 돼요? 비교평가 불가능하다고. 당연히 그냥 우리는 많은 인자적을 알고 있으면 바로 그냥 옥수동 가시면 됩니다. 결론이 나오겠지만 내가 아직 아는 적이 많지 않다. 또는 내가 지금 현재 모르는 적이 많다고 하면은 당연히 비교평가가 어려운 겁니다. 또 이제 옛날부터 가격의 흐름을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당장의 가격만 비교해도 얘가 위치가 좋고 얘가 더 좋은데 얘가 더 싸네 알 수 있지만 과거부터 가격 시세를 비교를 해봐도 옛날 이 파란색이 관악타운 아파트고 이 빨간색이 이름의 마을 금호 아파트거든요. 옛날부터 변함없이 항상 이쪽 아파트가 더 비쌌어요. 관악타운 아파트가 비쌌어요. 이런 것만 봐도 당연히 얘랑 가격이 비슷하면은 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안양시 내에서 비교평가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제가 쉽다고 말씀드렸죠. 반면에 그 지역을 넘어서는 이 지역 비교평가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입지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항목을 구성을 하니까 바로 평가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다른 지역을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이 중동에 사는 사람들은요. 평촌을 아예 몰라요. 평촌 사는 사람들은요. 부천을 아예 몰라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부동산 시장 공부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씩 아는 지역이 늘어나긴 하지만 서울 서쪽에 사시는 분들은요. 강동을 아예 몰라요. 반면에 강동 사는 사람들은 강서 쪽을 아예 몰라요. 서울이 얼마나 코딱지만해요. 사실 차만 안 밀리면 강서에서 강동까지 가는데 한 40분이면 가요. 그런 지역 내에서도 그 불과 얼마 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뭐라고 불러요? 기회라고 부릅니다. 네.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현재 얘가 싼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역과 이 지역을 잘 알잖아요. 이제 얘가 싼 게 눈에 너무 확연히 보이잖아요. 여기 나중에 이게 좀 더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경쟁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는 지역이 단지 한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아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부천도 알고 분당도 알고 황천도 알고 일산도 알고 노원도 알고 도로도 알고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은 그 안에서 비교평가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평가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지역, 아는 단지가 많아지면 쉬워집니다. 아는 지역 내에서 1등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옛날부터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각기 변하면서 분명히 기회는 계속 와요. 기회가 계속 옵니다.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지금 되게 미세하지만 이렇게 평촌이 먼저 좋은 지역부터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평촌이 날아갔는데 아직 부천이 안 움직였다 하면 부천이 조금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회가 계속 온다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부천을 몰라. 그러면 못 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는 지역 내에서 1등을 선택하면 돼요. 그 지역 내에서도 1등이 움직이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이라는 지역이 있으면은 아까 했던 부천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평촌이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분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세 개 지역이 시장의 상승단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어디부터 오르냐면요. 입지가 좋은 것부터 올라요. 즉 분당이 먼저 오고요. 두 번째로 평촌이 오고요. 세 번째로 부천이 올라요. 한데 이렇게 내가 이 세 개 지역을 알고 있으면은 분당이 날아가면은 그 다음 지역 가면 되고요. 평촌이 날아가면 그 다음 지역 가면 된다고요. 한데 내가 아직 여기 안 갔어. 난 임장 여기만 했어. 한데 지금 여기가 평촌이라고 보면요. 그 아까 지하철이 가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결국 다시 또 이 안에서도 오르는 순서가 있어요. 당연히 엄기역하고 평촌을 지나가는 이 역세권을 따라서 가까운 쪽 또는 학군 쪽 좋은 쪽부터 가격이 먼저 올라요. 그리고 나서 뒤쪽에 있는 역하고 좀 먼 지역이 그 다음에 오릅니다. 그 시차는요 생각보다 느려요. 기회가 계속 있어요. 한 번에 다 오르지 않아요. 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이 지역만 알고 있다 하니까 내가 지금 투자하려고 여기 갔는데 거기 날라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사면 돼요. 비교평가해서 또 다른 계약. 근데 내가 이제 여기 투자하려고 보니까 여기 날아갔다고 해가지고 1등 난 못 사니까 난 이제 다른 지역 더 인정하라 나중에 사야겠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투자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지방시장은 거의 물만 고기한 시장이에요. 그 안에서 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는 지역 내에서 투자하시면 되는데 자꾸 좀 더 가야지. 그쵸? 아는 지역 단지가 맞아요. 비교평가가 쉬워지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지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1등이 꼭 1등이 되지 않는다고요. 투자 경험 해보고 실제 결과 복귀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무조건 1등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걸 투자해가지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비교평가 해가지고 지금도 투자하기 좋은 거 너무 많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현재 2023년 11월 18일 오후 6시 45분 기준했을 때 어떤 단지가 그 투자에서 최고 수익을 올 수 있는 단지인지 좀 몰라요. 아마 너네도 모르실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는 기교평가 중요해요. 저평가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1등 뽑는 거 연습하는 건 거예요. 그 1등 뽑으라는 게 무조건 최고의 단지를 뽑으라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입지 좋은 구축, 입지 안 좋은 신축, 역세권 24평, 비역세권 32평, 뭐 큰 지방 도시에 뭐 광역시 24평, 뭐 중소도시 32평. 네, 맨날 비교해봤자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들입니다. 네,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요, 변수를 통제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입지 좋은 구축과 비교하려면 입지 안 좋은 구축과 비교해야죠. 역세권 24평과 비교하려면 비역세권 24평과 비교하셔야죠. 광역시 24평과 비교하려면 광역시 32평과 비교하셔야죠. 그렇게 변수를 최대한 통제를 하고 연식도 특히 지방에서는 가급적으로 맞췄을 때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비교평가가 훨씬 더 수월하게 될 거예요. 내가 비교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이 불가능한 건 거예요. 비교가 불가능하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과거의 가격 흐름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거예요. 아 옛날에 얘가 더 좋았는데 지금 가격이 똑같네? 그걸 비교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 보고 내가 잘 모르겠다. 특히 지금 하락장인 상황이 그래요. 하락장인 상황에서는 다 고만고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가격을 보면요. 다 정가이 숨어 있어요. 네, 옛날에 더 비싼 아파트가 더 좋았던 아파트의 확률이 더 높아요. 네, 항상 가격은 아니지만 연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과거의 가격 흐름이 두 개의 아파트를 비교했는데 제가 아까 좀 전에 안양에 있는 아파트와 부천의 아파트를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세를 비교했는데 항상 제가 비싸면 지금 가격이 똑같네? 그럼 지금 싼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비교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비싸다. 내가 아무리 봐도 지금 일단 절적으로 저평가된 것 같고 그냥 싼 것 같은데 둘 중에 뭘 하지?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봤을 때 이 아파트가 있고 이 아파트가 있는데 입지도 비슷하고 다른 조건도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뭘 해야지? 그럴 때는 조건 제일 좋은 걸 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있고 이 아파트가 있지만 당연히 얘가 더 좋은 아파트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연히 역세권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보다는 조금 덜 좋을 수 있지만 하지만 거리 조건이 좋은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인테리어를 하는데 잔금을 치자로 인테리어 해준다거나 또는 세입자가 되게 쉽게 맞출 수 있는 물건이라던가 뭐 주소세라던가 또는 그 물건에 내가 좀 더 적은 투자금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거래 조건이 되고 그 좋은 거래 조건이 이따가 뒤에서 설명할 나머지 투자 원칙에 따라서 결국은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 조건을 생각해보는 것도 사실 저평가 아파트를 사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평가 원칙 설명드렸죠. 가치를 비교하고 두 번째는 지금 가격이 싼다라고 설명드렸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건요. 비교하기 어려운 거, 실험하는 거. 해야 될 건 뭐냐면요. 가치를 판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가격이 싼 걸 사야다고 했었죠. 저게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라고 해서 계속해서 1등을 찾는다고 전국을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공부만 하고 끝나는 거.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네. 언제 얼마나 오를지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오를지도 모르고요. 얼마나 오를지도 몰라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요. 현재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손아귀에 있는 것 중에서 비교평가를 통해서 제일 싼 게 있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투자 여력이 된다 하면 사시면 돼요. 네, 심플해요. 사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게 아직 확실했다? 좀 더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좋을 때 그렇게 합니다.